그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4.19 혁명이 일어났었고 이 4.19 혁명 이후 이승만이 하야할 때까지 요 정도가 이승만 정부에 해당이 되는데, 자, 1번 한미 원조협정을 체결하였다. 여러분들 한미 원조협정은 이거 언제예요? 50년? 자, 그 원조협정 관련해서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많죠. 자, 근데 한미 원조협정은 1948년 12월 달입니다. 이것도 교재에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3권 현대경제사 245페이지 제3단 보십시오. 한미 원조 협정 48년 12월 달 확인하셨어요? 네. 다음 2번 문제 보시면 2번 질문 보시면 농지개혁에 따른 지가증권을 발행하였다. 이 농지개혁법이 제정이 된 게 49년 6월 달이죠. 그리고 1950년 3월 달부터 농지개혁법이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3정보를 기준으로 유상 매수를 하죠. 지주들에게. 그리고 그 지주들에게 지가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승만 정부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다음, 이승만 정부 시기 경제를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원조경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1950년대 경제 형태를 원조경제체제라고 하고, 그리고 이 원조경제에서 가장 발달한 산업이 300산업이죠. 그 300산업이 뭐가 300산업입니까? 그렇죠. 제분, 제당, 면방직 산업. 자, 근데 4번에 보시면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는 실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몇 년도예요? 1962년도. 그러면 1962년도면 요 시기는 어느 시기입니까? 그렇죠. 박정희 군정시대입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해서 박정희가 군정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시기에 해당되지 않죠. 다음 12번 문제 볼까요? 중일전쟁 이후 조선 총독부가 시행한 민족 말살 정책이 아닌 것을 고르십시오. 일단 문제에서 중일전쟁 이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일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납니까? 1937년도죠. 자, 1번 아침마다 공성묘배를 강요하였다. 우리 전시 통제체제 공부하시면서 공성, 그러니까 일왕이 살고 있는 곳을 향해 가지고 절을 하는 것을 공성묘배라고 하죠. 그 다음 일본에 충성하자는 황국신민서사를 암송하게 강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부터 볼까요? 이 초등교육기관인 소학교를 공민학교로 개칭하였다. 황국 신민을 양성하는 학교. 이건 몇 년도에 개칭이 되죠? 1941년도에. 자, 근데
3번 봅시다. 공업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남면 북양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남면 북양 정책은 1930년대 초반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연도를 표기해 본다면 1932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국가 총동원령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예컨대 병참기지화 정책, 남면 북양 정책, 농촌지흥운동, 이런 것들은 이전, 그 다음에 인적수탈, 물적수탈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후, 이렇게 공부를 하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문제 볼까요?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1905년 8월 우리가 앉아있는 곳은 세거모 힐의 대기실, 루즈벨트의 저택이다. 세거모 힐은 루즈벨트의 여름용 대통령 관저로서 3층짜리 저택이다. 거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오네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루즈벨트 대통령을 공부할 때는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근데 1905년도에도 루즈벨트 대통령? 이건 문제하고는 상관없는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그 루즈벨트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근데 이제 혈연 관계를 추정을 해보면요, 한 12촌쯤 된답니다. 남이죠. 그렇죠. 대통령과 마주와서 나는 말하였다. 감사합니다, 카카. 저는 대한제국 황제의 친필 밀서를 품고 지난 2월 헤이 장관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밀서에서 우리 황제는 1882년 맺은 이 조약에, 키워드가 뭐예요? 거중조정 나오죠. 그러면 밑줄 친 이 조약은 무엇입니까? 조미 소통상 조약이죠.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헐버트죠. 헐버트. 그러면 조미소 통상조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1번 영사재판권, 이거 체포권이죠. 포함될 거고, 이 조미소 통상조약에서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곡대우 조항입니다. 그러면 3번도 포함이 될 거고, 이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되게 된 배경 중에서 황준센의 조선 책략이 유포됨. 그래서 2번이 틀렸는데요. 여러분들,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된 조약들은 뭐가 있어요? 먼저 조선과 일본 사이의 재물포조약, 그리고 조청, 상민, 수육, 무역장정이 체결이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조미소 통상조약이 빠릅니까? 아니면 이모군란이 빠릅니까? 조미소 통상조약이 빠릅니다. 자, 그러면 3권 개항기 연표 펴보세요. 거기에서 조미소 통상조약 시점하고 그 다음에 이모군란 시점하고 찾아보십시오. 뭐가 빠릅니까? 조미소 통상조약이 빠르죠. 네. 그러니까 결과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 그 다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려시대 향리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보십시오.
부호장 이하의 향리는 사심관의 감독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거 맞는 질문이죠. 자, 여러분들 2권 태조 사심관제도 한번 펴보세요. 그 170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1권. 그 사심관제도 내용 읽어보시면 사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그 지역 부호장 이하의 임명을 맡게 하였다. 그러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부호장 이하의 향리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상층 향리는 과거로 중앙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 상층 향리들이 호장과 부호장이죠. 그 다음 일부 향리들의 자제는 기인으로 선발되어서 개경으로 보내졌다. 이것은 뭐예요? 기인제도. 그 다음 속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지역은 향리가 지방의 실무행정을 담당하였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맞는 지문입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 볼까요? 위주친 이 농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십시오. 자, 일단 이 글의 출자를 보니까 임원경제지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최근 국가직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임원경제지 사료를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뭐와 관련해서 나왔던가요?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견종법, 그 밭농사 할 때 견종법, 그리고 임원경제지의 저자 서유구, 이 서유구의 토지개혁론, 둔전론,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양법에 관련된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양법인지 확인해 보죠. 대개 이 농법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서로 기르는 것이고, 이게 이양법이죠. 자, 이양법은 모를 직접 가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일정 정도를 길러서 옮겨 심는 거죠. 그러면 두 땅의 힘을 하나로 모아 경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옛 흙을 떠나 새 흙으로 가서 고갱이를 씻어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무릇 벼를 심는 논, 그러면 벼농사의 농법이라는 것을 일단 확인할 수 있겠고,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하천이나 물을 댈 수 있는 저수지가 꼭 필요하다. 왜? 이양을 하게 되면 물의 필요량이 많아질 테니까. 이런 것이 없다면 벼를 심는 논이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양법이라는 것을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세종 때 편찬된 농사직설에도 등장한다. 이거는 약간 생소한 내용이죠. 일단 이거 빼볼게요. 그 다음 니은 고랑에다가 작물을 심도록 한다. 고랑에 작물을 심는 것은 견종법 이야기잖아요. 니은은 확실히 틀렸죠. 그 다음 경국대전의 수령칠사 항목에서도 강조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령칠사 중에서 농업과 관련된 게 하나가 있긴 해요. 근데 그게 뭐가 있냐면 농, 상, 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이죠. 그 다음에 상은 뭐예요?
이게 뽕나무 상자거든요. 그러면 뽕나무, 실, 잠업입니다. 잠업. 그러니까 농업과 잠업을 융성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당연히 수령칠사에 이양법을 장려한다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경국대전이라면 15세기 아닙니까? 그러면 조선 초에 이양법을 국가에서 금지하잖아요. 근데 경국대전에 이양법을 소개를 한다? 당연히 관련이 없겠죠. 그러면 일단 지금 니은은 확실히 틀렸고 디귿도 확실히 틀렸죠. 집합부보다 풀 뽑는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경장 면적이 넓어지게 되죠. 이 한 사람의 경장 면적이 넓어지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합니까? 광적이 유행하였다. 자, 그러면 정답을 고를 수는 있겠죠, 이제. 니은하고 디귿이 확실히 틀렸으니 기역과 리을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농사직설에 이양법 이야기가 실려 있을까? 우리 농사직설을 떠올려 볼까요? 이건 세종에 편찬되었던 농서죠. 그리고 이 농사직설을 어떻게 편찬하죠? 각 도의 관찰사가 경험 많은 농부, 즉 노농을 직접 방문하여 그들로부터 농업 기술을 듣고 정리해서 중앙으로 올려 정초와 변효문 등이 정리한 책 아닙니까? 자, 근데 이양법이라고 하는 게 고려 후기, 조선 전기에 남부지방에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남부지방의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이양법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관찰사에게 이양을 하니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거고, 그걸 정리한 책이 농사직설이니까 당연히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서 중에 이양법 관련된 기록이 처음 등장한 게 농사직설이에요. 됐어요?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친 헌법이 시행 중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헌법은 한 사람의 집권자가 긴급조치라고 하는 형식적인 법 절차와 권력남용으로 양보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 인권과 존엄성을 억압하였다. 키워드 나왔네요. 뭐 긴급조치. 그리고 이러한 권력남용에 형식적인 합법성을 부여하고자 그 다음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이 되죠. 그래서 강력한 대통령제를 표방하였다. 유신헌법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시 읽어보시면 밑줄 친 헌법이 시행 중인 시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신헌법은 1972년 10월 달에 제정이 됐고 11월 달에 국민투표로 확정이 됐고 12월 달에 공포되어 발효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시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발효를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72년 12월 달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 우리가 보통 유신체제가 끝났다라고 하는 기준을 11.6 사태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서거. 그런데 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최규하가 당선됐고 전두환도 대통령에 당선이 되죠. 그러면 유신헌법이 적용되던 시기라고 한다면 8차 개헌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 8차 개헌헌법이 1980년 10월 달에 제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정답 고르기는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이 부마항쟁 자체가 유신체제를 몰락시켰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니까. 정답은 1번. 다음,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하였다. 자, 국민교육헌장 몇 년도에 발표를 했죠? 1968년도에 국민교육헌장. 그러면 유신 때가 아니죠. 다음, 7사남북 공동서명은 유신 전이죠. 1972년 7.4니까. 그 다음, 한일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6.3 시위. 64년 6.3 시위, 6.3 항쟁이죠. 1964년. 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 볼까요? 밑줄 친 회의에서 있었던 사실은 무엇입니까? 본 회의는 2천만 민중의 공정한 뜻에 바탕을 둔 국민적 대화합으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국민의 완전한 통일을 공고하게 하며 광복대업의 근본 방침을 수립, 우리 민족의 자유를 만회, 독립을 완성하기를 기도하고 이에 선언하노라. 자, 그러면 잠깐. 지금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회의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첫 번째 줄, 국민적 대화합. 두 번째 줄, 국민의 완전한 통일. 그리고 중략 부분 이후 본, 대표 등은 국민, 마지막 줄, 국민. 그러면 대표가 나왔고 국민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거 뭐예요? 국민대표회의 선언문 중의 일부입니다. 자, 여러분들 3권 128페이지 펴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국민대표회의 선언문이 중간에 심화학습으로 수록이 돼 있을 거예요. 찾으셨어요? 네. 물론 그 문장을 보시면 국민대표회의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심학습 거기에 똑같은 사료가 있을 거예요. 이게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1923년. 자, 1번.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상정되었다. 자,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충칭정부 시기 1941년 11월 달에 발표가 됐죠. 그러니까 해당 사항 없을 거고, 그 다음 박은식이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답니다. 자, 이거는 국민대표회의가 결렬이 되고 임정고수파 세력에 의해 이승만이 탄핵된 이후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으로서 박은식이 취임하게 되죠. 그러면 1925년도고 이건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된 이후의 모습이지 회의의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다음, 민족유일당 운동 차원에서 조선혁명당이 참가하였다. 그러면 3번은
뭐하고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요? 이 민족유일당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신간회일 건데, 민족유일당이 꼭 신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32년 윤봉길의 상해 훈코공원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각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시기에 항일 독립운동의 구심체를 만들기 위해서 좌우 여러 정치 세력들이 통합하여 만든 정당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민족혁명당. 그 민족혁명당에 조선혁명당 세력이 참여하게 되죠. 다음,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 국민대표회의에서 창조파의 주장이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법령에 따라 시행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토지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따른다.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본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단, 국유지는 보관관청이 임시 토지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법령은 뭐예요? 토지조사령이죠. 일단 박스에 나와 있는 사료 자체는 토지조사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사업을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그 사업은 토지조사 사업일 겁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부터 시작을 해서 1918년까지, 그러면 토지조사 사업에서 1910년 이걸 기준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임시 토지조사국이 설치된 시점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1번 농상공부를 주무기관으로 하였다. 이 농상공부가 언제 나오죠? 자,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1894년 제1차 가보개혁 때 6조가 8개 아문으로 개편되죠. 1차 때. 그리고 2차 가보개혁 때가 되면 8개 아문이 7개 부로 개편되죠. 그래서 농상공부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농상공부는 일단 189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대한제국 시기에도 농상공부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다만 1910년 강점이 되고 나서는 없어지죠. 그러니까 농상공부는 강점 전까지만 있었던 조직이고,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토지조사 사업을 주관했던 관청은 어디입니까? 임시토지조사국. 거기 내용 보시면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 3번부터 보겠습니다. 토지 약탈을 위해서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이거 틀린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동양 척식 주식회사가 식민지 전에 이미 설립이 되었다는 거. 그러면 몇 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1908년. 그 다음 춘공태치, 농가부채 근절을 목표로 세웠다. 춘공태치 언제 나온 거죠? 농촌진흥운동 30년대. 그러면 이제 정답은 2번이 되는데, 역둔토는 뭐예요? 자, 이 둔토라고 하니까 생소할 수도 있는데, 둔토와 둔전은 같은 표현입니다. 둔전. 토지니까. 그러면 둔전은 무엇을 위해서 지급하는 토지예요? 그렇죠? 그 관청이라든지 아니면 군영이라든지 이런 곳에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급되었던 토지가 둔전이죠. 그러면 역둔토는 뭐겠어요? 역원지 할 때 그 역. 그러면 이건 대한제국 소유의 땅 아닙니까? 올대가. 국가 땅이니까. 근데 밑에 보십시오. 그 박스의 제일 마지막. 국유지는 보관관청이 임시 토지족사국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러면 대한제국식의 국유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총독부가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장토라고 하는 게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넓게 봐서 왕족들이 지급받았던 땅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공장토. 이 공장토라고 하는 것은 공실과 궁가에게 지급되었던 땅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면 공실이 뭐냐? 이 공실은요, 예를 들어서 세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자는 차기 왕 계승권자니까 세자에게 따로 경제적 지원을 해줄 필요는 없겠죠. 근데 기타 왕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왕자들이 왕족 아닙니까? 그 왕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궁실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궁가는 뭐냐면요. 자, 공주나 옹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비소생으로 태어나면 공주가 되는 거고, 후궁소생으로 태어나면 옹주가 되는데, 이분들은 시집가죠. 그랬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시집을 가면 왕실의 일원에서 독립하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독립가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그 출간 사람들에게 부마 명의로 지급하는 토지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원래 이 지급 토지들은 특별한 명령이 없는 이상 당대 한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주가 갖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준 땅은 국가에서 다시 반납받겠죠. 결국 이것도 다 국유지라는 거예요. 이걸 전부 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그래서 18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19번 문제.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좀 혼란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자, 19번 볼게요. 계양기 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1번, 계양장에서 조선인 객주가 중개 활동을 하였다. 이건 맞습니다. 자, 잠깐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그 부속 조약으로서 조일, 소조규, 부록이 체결되죠. 그 조일, 소조규, 부록에서 간, 행, 이, 정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간, 행, 이, 정. 그러면 간, 행, 이, 정은 뭐였었죠? 그렇죠. 외국 상인들이 상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조일소조규 부록이 체결되었을 때는 간행이정이 거주지, 계양장 거주지 10리까지만 외국인들이 직접 장사를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외국 상인들이 계양장에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 10리를 넘어가는 지역에 물품을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접 판매가 안 되니까 이 포구에서 활동했던 조선 상인들에게 위탁 판매를 합니다. 여러분들, 조선 후기에 포구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했던 상인들, 객주와 여각이 있잖아요. 그 객주와 여각 등이 중개 모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882년 조청상민 수육 무역장정이 체결되면서 청나라 상인들의 내지 통상권이 허용이 됐죠. 그리고 1883년 개정 조일 통상장정이 체결되면서 거기에 최국대우 규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본도 이제 내지 통상권이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1882년부터 1883년을 거치면서 이제 청일을 비롯한 외국 상인들이 국내 어디에서나 장사할 수 있게끔 상황이 바뀌었죠. 그러면 더 이상 객주나 여각을 통해서 중개 수수료 물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자본 축적에 성공한 객주 여각들은 상회사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죠. 이 객주나 여각들이 만들었던 상회사,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대동상회, 장통회사. 그렇죠. 자, 그러면 1번은 확실히 맞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놔둬보시고 3번으로 가봅시다. 일본 상인들은 면제품을 팔고 쇠가죽, 쌀, 콩 등을 구입해 갔답니다. 여러분들, 개항 초기에 조선과 일본 사이의 무역 형태를 뭐라고 하죠? 면, 교환체제라고 하죠. 자, 이 미명 교환 체제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강화도 지역이 있고 부산 개항됐고 조일 소조교 부록과 조일 무역 규칙 등이 체결됐죠. 그러면 일본 상인들의 입장에서
개항장으로 물품을 드릴 때 조선에서 가장 잘 팔릴 거를 드리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영국산 면제품이었습니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에 성공했던 나라입니다. 이미 대량 생산 체계가 만들어져 있어요. 즉, 값싼, 품질 좋은 면제품들을 단시간 내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영국산 면제품을 도매로 떼어다가 조선에다가 소매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당시에 조선의 이 면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간해수공업 형태잖아요. 한번 만들려면 옷감 짜는 데만 시간 엄청 걸리죠. 그것도 사람마다 사이즈가 다 다르니까 맞춤을 해가지고 또 판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니까 한국산 면제품이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팔렸죠. 일본 상인들이 이익을 얻었죠. 그걸로 뭐 했어요? 쌀과 같은 곡식을 사서 일본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근데 쌀이나 콩은 알겠는데 쇠가죽은 왜 가져갔을까요? 네? 씹어 먹으려고? 자, 여러분들 홈쇼핑 좋아하십니까? 아, 나 그거 중독 걸린 것 같아요. 아침에 한 서너 개씩 막 계속 쌓여져가지고 이거 손을 잘라야 되나? 신발 뭘로 만들어요? 가죽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쇠가죽을 수입해가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4번이 문제인데 2번을 봅시다. 자, 조청 무역장정이라고 나왔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으로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통상권을 획득하면서 요 시점으로만 본다면 일본 상인에 비해 이제 조선의 상권을 넓힐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본 상인들은 강화도적 이후에 상권을 계속 조선에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1883년도가 되면 일본 상인들도 내지통상권을 획득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이후에 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기존보다는 늘어난 건 맞아요. 근데 총량으로 보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이 훨씬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서 3권 75페이지 펴보십시오. 거기 하단부에 보시면 그래프가 있을 거예요. 그 그래프 제목이 뭡니까? 1880년대 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 비교죠. 그러면 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건 맞죠. 근데 전체 총량은 일본이 한 번도 뒤진 적이 없죠.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을 앞질렀다. 이게 틀린 거죠.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조일 통상장정의 개정으로 여러분들 조일 통상장정이 개정되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가 있었어요? 방공령이죠. 방공령이 뭐죠? 그렇죠. 조선에 수해, 한해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수확량이 현저히 낮을 경우, 즉
조선의 식량 사정에 따라서 일본으로의 곡식 수출을 막을 수 있다. 즉 금지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1880년대는 여러 차례 반공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1889년 반공령을 주목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과적으로 실패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냐면 반공령을 선포를 했죠. 그러면 곡식 수출을 금지를 했죠. 근데 1개월 전에 통보를 안 했다는 것을 명분으로 해서 반공령을 해제했죠. 그럼 보세요. 이미 1880년대에 여러 차례 반공령이 있었습니다. 곡물 수출을 금지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1889년 함경도의 조병식의 반공령도 일단 금지한 건 맞잖아요. 근데 4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조일 통상장정의 개정으로 곡물 수출이 금지되기 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하였다. 그러니까 맞는지 문제는 거죠. 도하였다. 네, 20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곤욕에 뽑힌 장정에게 군포를 거두었는데 그 폐단이 많아서 백성들이 뼈를 깎는 원한을 가졌다. 그런데 사족들은 한평생 한가하게 놀면서 신역, 즉 군역 부담이 없었다. 그러나 유속에 끌려 이행되지 못하였으나 갑자년 초에 그가 강력하게 나서서 귀천을 동일하게 장정 한 사람마다 세납전 이민을 바치게 하니 이를 동포전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군역, 그 다음에 밑에 세 번째 줄 귀천이 동일하게 한 사람마다, 그리고 결정적 키워드가 나오죠. 뭐 동포. 이 호포제가 원래 이름이 동포제였었잖아요. 그러면 호포제를 실시한 그는 누구입니까? 흥선대원이겠죠. 흥선대원은 만동류를 폐지했잖아요. 그래서 1번 틀렸고, 군국기무처 총재를 역임하였다. 여러분들 군국기무처라고 한다면 1차 가보개혁식이 초정부적 개혁기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1차 가보개혁 시기의 내각이 제1차 김홍집 내각이죠. 그러면 그 군국기무처의 총재관은 누가? 김홍집. 이 흥선대원은 이모곤란 이후에 권력을 잠깐 잡고 통리기무함을 폐지하고 오구정 체제를 복구했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일 거고, 탕평정치를 정리한 만기오람을 편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만기오람은 순조 때 편찬된 거예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과 전혀 상관이 없고요. 재정이라든지 군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러니까 통째 활용하기 위해서 정리한 책자입니다. 이것도 우리 기본서에 있는데 제가 페이지 적어왔는데요. 217페이지. 2권 217페이지. 그 오른쪽 날개 부분에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만기요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고가적 기출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뭐 답만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좀 꼼꼼하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잠깐 쉬었다 갈 텐데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축구 대표팀이 외국 국가대표와 A매치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면 A매치 때 목숨을 다해가지고 뜁니다. 안 그러면 욕 엄청 먹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냥 바로 집에 가든가요? 격렬한 A매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루 이틀 동안은 회복 훈련이라는 걸 하거든요. 저번 주 토요일 날 여러분들은 격렬한 A매치를 치렀습니다. 이번 주에는 회복 훈련 차원에서 그동안에 오래 봤던 기출문제를 대부분 다 풀어봤는데요. 딱 하나 안 풀어본 게 있어요. 4월 첫째 주에 시행되었던 소방직.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주 수업하고 나서 시험 봤거든요, 이걸.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소방직 기출문제를 풀겠습니다. 근데 이 소방직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자신감 회복 차원에서 같이 풀어볼게요.